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에서 다뤘던 실학의 등장과 국학 연구의 확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은요, 기출주제 27 실학의 등장과 국학 연구의 확대입니다. 자, 페이지 수는 140페이지고요. 그래서 오늘 실학의 등장, 그 등장 배경, 그리고 실학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학과 함께 등장했던 국학,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학의 등장부터 봅시다. 실학의 등장입니다. 여기 성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조선은 통치의 기본 개념이 성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성리학. 자,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위치라고 써놨네요. 이치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사물의 이치, 리 해가지고 성리학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정치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알겠죠. 그리고 사물의 이치는 뭐예요? 객관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할 때 객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가장 기본적인 조선 왕조의 통치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배척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도전은 불교를 배척하는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나요? 자,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불시잡변, 미스터 부처의 잡스러운 얘기, 이런 책을 쓰면서 성리학을 오로지 이제 하나의 국가의 통치 개념으로 바로잡아 나갔다. 자, 근데 이 성리학이 점점 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형이상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학 이런 것들, 예의와 범절, 그리고 이와 기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멀어지는 경향이 생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겪고 나라가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실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학문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실학이에요. 현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게 목적인 거죠. 근데 이 실학은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옆에 이렇게. 자, 목적은 똑같아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토지를 재분배해서 자영농을 키우는 게 우리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중농학파고요. 농사를 중요시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자영농을 모르던데 자기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게 아니라. 자, 왜냐면 옛날에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땅을 팔면 분명히 내가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세도 많이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 땅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시 토지를 분배해줘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 중농학파입니다. 자, 반면에 중상학파는요, 상공업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을 중시한다. 이렇게 중상학파. 그래서 이들은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 경제를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 상공업 발전할 수 있게 수레 같은 거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중상학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학파가 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각자 학파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학의 중농학파 먼저 갈게요. 자, 중농학파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일단 나오고요. 학자, 어떤 학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이론을 주장했느냐. 그리고 무슨 책을 썼느냐. 요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반계 유형원은요, 균전론을 주장한다. 여러분들 균전론이 뭘까요? 자,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옆에 설명을 먼저 볼게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는 게 균전론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균전론은 무슨 뜻이냐면 전이 토지 할 때 그 전자죠. 밭전자예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균전론이에요. 근데 지금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다르게 분배한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냐? 자, 간단합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여기서 선비를 더 크게 주고 그다음에 백성을 더 작게 주는 게 균등한 분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전론이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줬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원은 호가 반개거든요. 그래서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이 책을 외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능검에 보면은 자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장을 막 이렇게 쓴 자료가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만 읽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밑에 출처에 보시면 자, 이 출처에 이 주장을 한 학자가 쓴 책이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반개수록이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개수록이니까 유형원이 얘기한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은 이 책을 누가 썼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성호, 이익. 자, 이익 역시 책이 성호 사설이죠. 자기 호를 따서 지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한전론인데요. 여러분들 토지, 밭전자에다가 한은 뭐냐면 한계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계, 제한. 자, 어떤 제한을 두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토지예요. 자, 토지를 나눠줄 때 뭐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냐면 자, 요렇게 요만큼을 일정 부분이죠. 요거를 영업전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히 업으로 삼는 토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건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생활의 미천이 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최저생계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알바 같은 걸 할 때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줘야 돼라고 해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토지를 나눠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땅은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업전을 설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각 이제 농가마다 영업전을 이렇게 설정해서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업전은 무조건 토지 매매가 제한됩니다. 자, 매매는 사고 팔고를 한자로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한하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기가 이 땅을 팔면은 내년에 먹고 살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하고요. 양반들이 자기 땅을 늘리려고 막 사잖아요. 사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영업전, 최저 생계비만큼은 보장해서 아예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라고 한 게 한전론이다. 한계를 정해준 거죠. 자, 이렇게 외우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산, 정약용. 자,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님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 자, 정약용 선생님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타협안으로 정전론을 주장했다 나와 있는데요. 자, 여전론은 뭐고 정전론은 뭔지 살펴볼게요. 자, 여전론은 뭐냐면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토지를 줘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같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경작이죠. 조별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별활동에서도 많이 한 애가 점수를 많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노동량이 많은 사람이 이제 수학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지만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물은 다르게 분배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뭐 등등 여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자, 이걸 아예 구획을 나누자 라고 해가지고 자, 요렇게 땅을요 정자로 나눕니다. 이게 우물정자예요. 자,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렇게 9개로 나눠요.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는 공동경작해요. 가운데. 이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공동경작을 하되
자, 나머지는 그냥 가족 노동용, 뭐 3인 가구, 2인 가구, 뭐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그냥 분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발전된 것이 정전론이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낼 곳만 공동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분배를 하는 것,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약용어 나오는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자, 목민신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좀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특히 목민신서는 뭐예요? 자, 백성을 수령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목민신서예요.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목민이 그거죠. 목민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령, 사또를 보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재주가 많은 분이셨어요. 정약용 선생님.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 수원 화성을 만들 때 큰 역할을 했던 거중기를 발명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무거운 것을 드는 거예요. 중은 무겁다는 거죠. 거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덕분에 3년 딱 맞춰서 화성을 지을 수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0페이지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들 1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상학파인데요. 중상학파. 여러분들 이 중상학파의 내용도 역시 학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141페이지. 학자를 외우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학자 3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헌, 홍대용. 자, 호를 외우셔야 돼요. 자, 홍대용은 과학자죠. 자, 지전설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자, 전에는 중국이 중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화이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화이론을 타파해버렸다, 비판했다라고 하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천문을 보는 그런 기구, 혼천이를 제작했다. 자,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자, 이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진짜 있는 산은 아니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문답을 나눈 내용이다라고 해서 의산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연암 박지원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박지원 하면 또 나오는 내용이 많아요. 자, 이분은 중상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에 관해서 중요함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와 선박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옮겨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열하일기. 자, 청나라에 다녀오셨어요. 일찍이. 근데 청나라에 갔더니 자, 거기에 황제, 당시에 걸륭제라고 있었는데 이 걸륭제가 여름에 더우니까 열하라는 곳으로 피서를 갑니다. 그래서 이 열하까지 이제 갔던 여정을 적었던 일기가 열하일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청나라의 이제 어떤 뭐 문물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배워야 된다, 발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전과 허생전은 소설이죠.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풍자 소설이거든요. 자, 양반전은 양반의 허세, 뭐 혹은 이제 좀 위선 이런 것들을 풍자한 소설이죠. 허생전은 뭐예요? 자, 취약한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발전해야 된다라고 연결을 한 중상학파답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초정 박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개화파 배우잖아요. 개화파 위로 올라가면 막 중상학파, 막 청나라 문물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분도 일찍이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근데 가서 봤더니 청나라의 제도가 되게 훌륭한 게 많더라. 자, 그래서 북쪽을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북학파, 이 박제가 선생님이 쓴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북쪽을 배우자는 북학파가 이 책에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북쪽은 청나라죠.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배우고 거기 보니까 수레와 선박도 많이 쓰더라. 자, 그러니까 소비를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상공업도 강조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려면 많이 써야 된다. 절약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이다. 자, 잘 나오는 게 우물에 비유한 거예요. 소비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소비에 비유를 한 거예요. 강조하려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잘 나와요. 자, 서울 출신. 서울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좀 양반이죠. 근데 어머니는 신분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사람들 얘기했었죠. 이 서울 출신이었어요, 박제가가. 근데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 출신을 4명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규장각 사검서관이라 하는데, 자, 이 규장각 사검서관 당시에 한 분이었어요, 박제가. 자, 여러분들 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희소 이렇게 4분인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박제가 지금 얘기했고요. 유득공 같은 경우에는 또 국학에도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학파 이렇게 3분 외워두시고, 자, 국학으로 갈게요. 141페이지 중간 국학 나와 있습니다. 자, 국학은 국자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 국자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현실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실학의 연장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학이 나온 것이다. 자, 지리와 역사 연구,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리와 역사 위주로 볼게요. 자, 지리는요, 이중환의 택리지,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을 기록한 지리지입니다. 자, 일종의 안내서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정상기는 동국 지도를 만들었죠. 자, 이거 대동여 지도랑 헷갈리지 마세요. 백리척을 사용했다. 자, 그리고 김정호 대동여 지도인데요. 심리마다 눈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딱 보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접어서 다닐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총 22첩이었다. 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설물을 기호로 표기해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전달했던,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정확한, 거의 지금의 지도와 같은 그런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 기억하시고요. 자, 역사연구로 가겠습니다. 자, 역사연구는 좀 중요한 2분이 있어요. 유득공, 그다음에 김정희 보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 2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득공 선생님은 발해고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발해고라는 책이 발해에 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요? 우리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통일신라. 자, 신라가 이렇게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일신라라고 했는데, 자, 위쪽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을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즉 우리의 역사에 발해를 꼭 끼워 넣는 거, 그게 바로 이 발해고의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동북공적으로 고구려사 발해사를 자신의 역사다,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김정희 가볼게요. 자, 추사 김정희죠. 여러분들 호를 꼭 기억하세요. 추사 김정희. 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자, 이분은 일단 글씨로 유명한 분입니다. 3가지 정도를 먼저 볼게요. 자, 추사체. 자, 굉장히 힘 있는 글씨로 유명했어요. 자, 요거 사진을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글씨가 좀 특이하죠. 굉장히 힘이 있고 아주 독특한 그런 글씨, 추사체입니다. 자, 이 2개는 무량수각 현판인데요. 절의 이제 현판이에요. 절의 건물 현판. 자,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무, 량, 수, 각 이렇게 읽어요. 자, 근데 무자가 한자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약간 생략의 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무량수각의 무자를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썼던 그런 굉장히 천재적인 서예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추사체이고요. 자, 2번째로는 이분이 글씨를 잘 썼잖아요. 글씨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글씨를 연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자, 북한산에 있던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이분이 고증합니다. 고증은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학문적으로. 자, 그래서 탁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돌 위에 쫙 발라서 그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진흥왕 순수비더라. 진흥왕이 직접 와서 돌아봤던, 그리고 자기의 영토 이만큼 했다라는 걸 이제 자랑했던 그런 진흥왕 순수비이다. 진흥왕이 순수했던 그 비석이다. 자, 그 내용을 이분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금석관록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조선 후기
회화에서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글뿐만 아니라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세한도죠. 자, 추운 겨울에 이제 소나무인데요. 유배를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막 아무런 막 연락도 없고 막 자기를 무시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제자만이 자신을 계속 살펴줬다 해서 이 제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낸 것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 좀 눈으로 익히라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원래 시도 옆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가 약간 잘렸어요. 근데 요렇게 요게 바로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한도까지 정리를 그럼 했고요. 얘들아, 자 이제 실학의 등장과 국학 연구의 확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수업했던 자, 근현대사 첫 번째 파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요.